안녕하세요. 십시일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인생의 사막을 건너서 십시일강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채팅방에 글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의 브랜든 버처드님이 오셨습니다. 공항에서 날라왔어요. 어디로 날라왔냐면 바로 이 자리에 날라왔습니다. 한국의 CHPC 코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복기 코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HPC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CHPC는 Certified High Performance Coaching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공인된 하이 퍼포먼스 코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공인을 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백만장자 메신저나 Six Habits라는 책에서 보셨을 브랜든 버처드가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 코칭을 하다가 이제 코칭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에 그걸 브랜드로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코치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에 지금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코치 인증을 받았을 거고요.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숫자는 한 400명에서 500명 사이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제가 어쩌다 보니 처음 했었고요. 그다음에 윤스키님이나 아니면 그 뒤에 한 분이 더 계신데 세 번째 분은 아직 크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는 총 3명이 현재 CHPC로 인증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십시일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김미애 님이 김미애 님이 저한테 한번 요청을 하셨어요. 왜 민코치님은 14일강에 안 오세요? 그래서 뭐 저야 불러주시면 가지요라고 해서 미애 님이 저를 이렇게 떠밀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넙죽 받아서 왔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분만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를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불러주신 저희 김미애 님께 제일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 왔을 기회가 없었을 거니까요. 제가 미애 님께 이렇게 하트 한번 날려드리는 걸로. 네. 릴레이 강사님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알게 된 분 중에 이선희 강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부산에 계시고 그럼 부부 코칭, 부부 교육이나 아니면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을 다 그림책으로도 하시는데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참 정말 그 세상에 숨어 있는 그런 보석 같은 분 중에 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이렇게 십시일강 같은 데 오셔서 자기 이야기를 하실 기회가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막에서 길을 잃고 인생의 사막을 건너오신 우리 윤복기 코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HPC 민코치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이 책을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 참 뭐랄까요? 그놈 참 착하게 컸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순하게 컸어요.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41인데요. 딱 보기에도 사람이 순해 보이지 않나요? 땅이 착하게 부모님 속 안 썩이고 잘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저에게 이제 한 가지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막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덧 12년 차 집안공학 엔지니어입니다. 집안공학이 집안 아니고요. 땅, 집안이에요. 네, 집안공학 엔지니어고요. 집안공학 엔지니어로 살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근무하게 될 기회가 생겨서 제가 쿠웨이트에 2년 반 동안 근무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일이에요. 거의 2년 반에 걸쳐서 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쿠웨이트에 도착하자마자 첫 그 기간인 1월에 쿠웨이트 2013년 겨울에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이 두바이를 향해 날아가면 보통 8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8시간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두바이에 도착을 하면요. 거기서 한 2시간을 더 대기를 했다가 쿠웨이트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쿠웨이트행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쭉 이제 한 2시간 정도를 날아가서 이제 쿠웨이트에 도착을 하는데요. 쿠웨이트는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바닷가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많이 움푹 들어와 있는 바다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갔던 공사는 지금 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36km짜리 바다에 다리를 놓는 공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부임을 해서 지방공학 엔지니어니까 땅의 조건을 파악하려고 이제 저렇게 그 주변의 땅을 제가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그 네모난 모양이 있는 곳이 저희 베이스 캠프였어요. 저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그 다리에 올려놓을 상판을 만들어서 바다로 갖고 가는데요. 저 베이스 캠프를 바다에 바짝 붙이는 게 당연히 이동비는 적게 들지만 그 땅을 개량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쪽은 그 아주 약한 그 점토 지반이라 진흙이라서 그 땅을 개량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위쪽에다가 기지를 짓고 이렇게 이동하는 길을 만드는 거죠. 근데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저 기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좋을까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저희가 탐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탐사를 하다가 바다에서 해무가 굉장히 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처음 보는 해무였어요. 그러니까 해무 자체를 처음 보다 보니까 제가 그걸 관찰하고 그냥 조사를 했는데 해무가 너무 빨리 퍼져서 제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에 라이트를 켜도 앞에 5m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잃어버린 지점이 어떤 곳이었냐면, 아이고, 잃어버린 지점이 어떤 곳이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한 점에서 길을 잃고 나서 차에서 내려서 걷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흙에 제가 딱 끼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차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서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번이라고 써 있는 방향으로 한 15분, 20분을 걸어가다가 무서워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도 잠깐 차에 앉아 있다가 자꾸 이제 이러다가 시간만 가고 날이 어둑해질 수 있으니까 이번엔 2번 방향으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15분, 20분을 걷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 거의 지금 1시간을 넘게 걸어 다닌 셈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차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마지막으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대로 길을 걷다가 바닷가에 닿으면 그 거꾸로 가면 되고 도로를 만나면 다시 도로 차를 갖고 가면 되니까 어떻게 되든 걷기 시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걷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제가 도착한 곳이 저 끝에 바다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바닷가는 진흙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일단 진흙 냄새가 확 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해무가 끼어 있으니까 태양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말갛게 그 모양만 저 위에 덩그러니 남아 있고 안개외 속에서 그 바다 냄새가 나고 안개의 냄새가 나고 진흙의 냄새가 나고 그리고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사막의 모래 냄새까지 같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곳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일단 딱 처음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세상의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세상이 끝나는 곳이라면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 서 있지?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그게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거를 골라가면서 살아왔는데 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있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그때 34살이었는데요. 결혼했고 첫째 딸도 있었고요. 그런 그 한 집의 가정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 하면서 엄마를 찾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무슨 소가 울듯이 제가 엄마 하면서 막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울다가 제가 흠칫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혹시 누가 날 안 쳐다보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세상의 끝에서. 그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그게 슬펐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세상의 끝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참 한참 보고 싶더니 조금 지나니까 그때 갓 돌이 지났던 제 딸아이가 보고 싶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 와이프 그리고 제 아버지까지 다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어쨌거나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그 숙소에서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잠이 잘 안 오겠죠. 그래서 제가 막 이런저런 것들을 노트에 막 이렇게 적다가 결과적으로 인제 날이 밝아올 무렵까지 인제 막 뭔가를 적었는데 저에게 마지막으로 정리된 말이 이 4 가지 문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한 걸까? 나는 대체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던 걸까?'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강요한 적도 없었고요. 어느 누가 나보고 무조건 그걸 하라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고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강요하지도 않은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슬프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차피 살면서 방황을 한다는 건 피할 수 없는 건 맞을 텐데 적어도 방황을 하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위에서 방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싶었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 종일 고생하고 걸어 다녔는데 내가 단 한 걸음이라도 내 인생이 나아가고 있는지 그게 그렇게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4 가지 문장을 제가 노트에 적어 놓고 잠깐 잠을 붙인 다음에 눈을 붙인 다음에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오후에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제가 길을 잃은 곳에 갔어요. 저 포인트에 찾아갔죠. 왜냐하면 제가 차를 갖고 돌아온 길을 인제 그 바퀴 자국만 따라가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갔는데요. 찾아가고 보니까 거기에 서서 제가 헤맸던 방향들 1번 방향을 바라보고 2번 방향을 바라보고 3번 방향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게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었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장의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침 6 시부터 밤 11 시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그것도 2 주에 하루밖에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어쨌거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라는 그 열망으로 뭐 온라인으로 책을 보고 아니면 그 현장에 갖다 놓은 책들을 보면서 거의 하루에 2 시간 3 시간만 잠을 자면서 그것들을 보는 생활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6 개월이 지났는데요. 6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이렇게 모래를 들고서 손 안에 올려 놓으면 이렇게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저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병이 났어요. 이석증이 그렇게 자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다가 픽픽 쓰러졌었는데요. 그나마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침대로 쓰러지면 괜찮았는데 어설프게 일어나다가 쓰러지게 되면 막 땅바닥을 짚어야 되니까 팔목을 다치거나 발목을 접질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한 번 이석증이 나면 계속 이렇게 속이 울렁거려서 한나절을 누워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생활이 너무 피폐해지니까 제가 도저히 더 이상 그 생활을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던 시절이었는데 한 남자의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그게 브랜든 버처드가 한 영상이었고요. Caged, Comfortable and Charged라고 하는 영상이었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가시면 다 올려져 있는 영상입니다. 브랜든 버처드의 홈페이지 그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일단 그 사람의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영상에서 나한테 주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좋은데다가 두 번째는 마치 이 사람에게는 삶에 대한 답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브랜든 버처드의 유튜브 강연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으니까 받아 적고 다시 적고를 반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제 그 사람의 유튜브 영상 등을 다 봤고요. 그러고 나서 온라인으로 강연을 듣기 시작했어요. 돈을 주고 강연을 듣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제일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 브랜든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백만장자 메신저에도 소개를 했지만 브랜든이 항상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3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Live, Love, Matter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브랜든이 19 살에 그 첫사랑을 잃고 헤매다가 그 푸에르토리코에 인제 여행을 한 달간 가게 되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행을 하는 걸 가게 됐다가 차 사고가 나면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을 때 든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정확히는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충만히 살았느냐. Did I live?'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에 대한 러브에 대한 표현이고 세 번째가 Did I matter? 적어도 내가 오늘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라도 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가진 5 가지 질문이 바로 이 세 가지 단어로 축약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저녁에 딸아이를 재우거든요. 항상 딸아이를 재울 때 옆에 누워서 제 하루를 돌아볼 때 이 생각을 해요. Live, love, matter. 내가 오늘 하루를 충만히 잘 살았나? 아끼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대해줬나? 그리고 한 가지라도 의미 있는 일을 했나? 라는 것을 하루를 돌아보면서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다 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못 하기도 하겠죠.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그렇게 저는 제 하루하루를 좀 나아지게 바꾸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파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처음 이 짐을 맞이하던 시절에 제가 정말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만약에 이석증이 운전을 하다가 오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를 붙들고 있었던 가장 큰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오늘이 만약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이 세 가지, 정확히 live, love, matter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라는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은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live, love, matter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본인에게 답하실 수 있겠어요? 시간이 흘러가서 그런 날이 왔을 때, 정말 왔을 때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아요. 후회하고 싶지 않다는 것. 자, 그렇게 시작된 제 여정은 미국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브랜드 내 강연들을 듣고 온라인 강연들을 들으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에 7월 31일 날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고요. 그 전에 사실 저는 100번도 넘게 강연도 하고 코칭도 하면서 미리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자마자 제가 얼떨떨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저를 참 좋아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꿈 같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책의 이야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사실 1장과 2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금 드렸던 이야기 같은 것들을 드리고, 2장에서는 어떻게 미국으로 왔다 갔다 했는가의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3장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드리고요. 마지막 4장에서는 실제 코칭 사례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 그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3장에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 여러분께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하이퍼폼에 대한 정의 자체는 이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이야기를 다 드리면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식스 헤빗 책을 보시면 훨씬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넘어가고요. 제 책에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마음 관리와 건강 관리와 생산성 관리, 그리고 어떻게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 순간에 비프레젠트를 하고 삶의 목표를 함께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마음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요. 나는 지금 진실한 내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민코치, 무슨 질문이 그렇게 어려워? 야, 이거 답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이걸 보자마자 무언가 명확한 답이 나오신다면 제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명확한 삶의 목표를 잡고 계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어떤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나는 진실한 내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현실 안에서 팩트냐, 페이크냐는 거죠. 내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느냐, 아니면 정말 거짓으로 만들어가는 데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삶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삶 자체에 대한 애착이에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조금 말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움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진실된 내 삶을 향해 다가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아니, 민코치,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거에 얽매여 있지. 맞아요. 과거는 분명히 현재의 나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의 일을 있는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과거의 일을 "아니야. 난 그것만 떠올리면 힘들고 어렵고 아파. 그래서 부정하고 싶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그것은 진실된 모습을 향해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분들은 코치가 아니라 그런 것을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전문의들을 만나서 그 과거의 힘든 것들을 치유하셔야 되겠죠. 그것은 그렇게 그 전문의들 분을 통해서 만나서 이렇게 해결하실 일이고요. 그렇게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정말 진실한 내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첫 번째 질문이자 답을 내보셔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가 이어져서 현재가 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리고 현재가 쭉 그대로 이어져 나가서 미래를 만들겠지만 과거가 미래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끊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역시나 "아니 민코치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냐? 그게 되냐? 회사 생활해도 회사 생활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안 보고 어떻게 살아?" 네, 맞아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하는 말이 내 생각에 내 신념을 지키고 틀린 말이 아니라면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하는 매너를 명확하게 배우고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을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래야 진실된 삶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유전자예요. 많은 분들이 재능이라는 것의 허상에 굉장히 짓눌려 있으십니다. 음, 나는 쟤는 저걸 참 재능이 있어서 잘하는데 나는 재능이 없나 봐. 그래서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비겁한 표현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로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뭐랄까요, 오류를 범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재능이 없나 봐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재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데 자기가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게 왜 편하냐고요? 노력을 안 해서 안 됐다라고 말을 하면 자기가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재능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면 비겁하게나마 그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능이 없다고 탓하는 일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일이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라면 재능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지금 하려는 일이 다른 누군가도 많은 사람들이 이루었고 나도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노력을 안 해놓고 유전자에 탓을 한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선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유전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방해를 하지 않아요. 자, 유전자에 대한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재능이 있어라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정말 잘하는 게 100점이라면 70점까지를 갑니다. 70점을 가면 그야말로 재능도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핑계를 대냐면 인제는 흥미가 없어졌어라고 하고 그걸 안 해요. 흥미라는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의 노력이 부족한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재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지 않나요? 유전자라는 한계 뒤에 숨어 있으시다면 명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충분한 유전자를 갖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환경이에요. 아니 민코치, 사람이 환경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 중에 내가 발전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환경에 대한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환경이 나한테 도움이 안 돼라고 말을 하면서 맨날 그냥 익숙해서 그곳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나 자신을 옮겨낼 만큼의 자유로움은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실된 삶을 향해서 나가는 마지막 자유로움의 네 번째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자유로움이라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어떤 곳을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의 삶과 현재의 삶은 정말 한 직선상에 놓여 있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다 일직선상에 있나요? 없을걸요?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부러워요. 그리고 주저없이 그 길을 가는 분들도 부러워요. 아니, 민코치 당신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있죠. 하지만 온전히 제 시간을 다 쏟아서 이 일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도 제가 져야 될 제 가족에 대한 책임, 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자식으로서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제가 100% 원하는 삶으로 가지 못해요. 아직은 그걸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있지만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걸 못해라는 이야기를 하시진 않나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삶에 연관된 무엇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내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가 떨어져 버리면 그 꿈도 놓쳐버려요. 하루에 30분, 그리고 일주일엔 총 4시간 정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치열하게 지금의 삶도 버텨내면서 그 30분을 어떻게든 투자해서 원하는 일을 뚜벅뚜벅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센 파도가 쳐도 그 자리에 서 있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바다 위에서 아무리 센 파도가 쳐도 서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에서는 한 30분 정도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렇게 삶의 일관성을 좀 지켜나가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결국 삶에 대한 애착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충만해지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함께 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저는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뭐 저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 제가 이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면 저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제가 전하고 싶은 에너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얘기는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와 표정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뿜어지는 에너지에서,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심이구나. 내가 이 진심을 받아들고 싶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 끝에서 성장 의지를 품으셨으면 합니다. 성장 의지가 여러분들 결국 더 나아지게 해주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게 성장 의지를 갖고 나아진 다음에는 다시 지금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해서 안정화된 다음에 또 한 단계 나아가고, 그렇게 성장하고 안정화하고 성장하고 안정화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정말, 그러니까 돛을 달고 막 달려야 될 때도 있지만 닻을 내리고 안정화할 때도 필요하겠죠. 그 모든 것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자유로움에서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세요. 지금 나는 진실한 내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책에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책을 펴시고 이 질문을 마주하신 다음에 묵직하게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책에선 사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는 데는 질문도 있고요. 생산성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도 있고, 영양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질문들도 있지만, 맨 마지막 삶의 목표를 찾기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그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어떤 일을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가치를 남기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가치를 남기느냐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서 원하는 그 무엇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의미를 좀 잃어버리셨다면, 그래서 삶의 의미가 잘 잃어버렸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어떻게든 찾아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야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인 건지, 아니면 지금의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내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그 기준점을 잡는 것. 그게 시작이고요. 그거에 대해 제 조언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코치를 할 때 행복합니다.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고 그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면서 고마웠단 말을 할 때 너무너무 즐거워요. 하지만
이 삶도 즐겁습니다. 제가 현장 다닐 때 사진이에요. 그 현장 건설 현장 다닐 때요. 어떤 현장에 가면 당연히 이렇게 안전 못 쓰고 현장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땅속 깊이 들어갈 때도 있고 산을 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으면 옆에 보시는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맛있는 반찬으로 한밭집에서 점심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 삶입니다. 둘 다 저에게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모두 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니면 현장에 저를 만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따뜻함을 전해주는 일이라고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가치를 전하고 싶냐고요. 저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 돼서 그 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요. 그것이 정말 제가 전해주는 푸근한 따뜻함이든 아니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목소리에 담아내고 싶은 제 열정을 통해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는 일이건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삶을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네.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한다면 마지막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지를 보셔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할까요? 사실 저는 돈이란 문제를 놓고 본다면 코칭 일을 안 하는 게 맞아요. 회사를 다니기 훨씬 더 돈 벌기 쉽죠. 그리고 저녁에도 쉬어야죠. 하지만 제가 저녁에 아니면 아침에 새벽 시간에 사람들에게 코칭을 하거나 아니면 독서 모임을 하거나 무언가 이야기를 전하거나 이렇게 책을 쓰면서 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켜 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더 충만해지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자, 그래서 제 답을 드리자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하나로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당연히 내 삶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있잖아요.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당연히 진 위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든 하루에 30분이라도 되어 가면서 세상에 가치를 더해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번 생에 이루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 답이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